시대의 절망을 저격한 포수 홍범도, 그리고 그와 함께 격렬하고 뜨겁게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방현석입니다. 제가 간이 좀 큰 편인데 여기 오니까 약간 떨리네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또 누님하고 자영도 오시고 저희 본질을 다 알고 있는 시골 친구들이 그래서 얼굴이 좀 화끈거리지만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 범도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쓰기로 작정했던 건 13년 전 만주에서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서간도, 그리고 봉오동 천산리 전투 전적지가 있는 북간도, 또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하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하고 이회영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류신 감옥을 탑사하면서 저는 전율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토록 건사하고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었을까? 또 한국어의 삶을 책임져야 할 우리 문학은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흔적을 외면하고 대체 뭘 써온 것일까? 대학교에서 제가 문해창작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기행을 하면서 저는 결코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라져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야기에 붙들렸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써오는 사이에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돌려주실래요?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책 만나보겠습니다. 6월 7일은 일제에 맞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날인데요. 총 한 자루로 일제에 맞서 싸운 홍범도 장군과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현석 작가의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울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계급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생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건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권력에서는 가장 멀리 있고 죽음에서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홍범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홍범도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살립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포수가 된 15 소년 시절부터 봉오동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까지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홍범도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합니다. 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는 주인공이 홍범도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취재하고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주인공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이 소설을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역사적으로 다 대단한 인물들이었고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물들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홍범도만이 항일 무장투쟁사를 관통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다른 주인공들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소설로 읽는 항일 무장투쟁사 교과서를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혼자 주인공 다 해먹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줄 줄 아는 주인공이 이 소설에 필요했고 홍범도만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건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고 인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글을 많이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의 일지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저기 홍범도 장군이 남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일지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애를 그는 단 A4 용지 10장도 안 되게 정리했습니다. 이 첫 문장을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19년의 생애를 딱 한 문장으로 쓴 사람이 홍범도입니다. 고려 평양에서 탄생하여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유적을 얻어먹고 남의 젖을 얻어먹고 자라. 저쪽으로 반대로 갈까요? 그럴까요? 네. 여기서 나는 거군요. 남의 젖을 얻어먹고 자라 초9세에 9살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니 남의 집으로 다니며 머슴살이로 고생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나이를 2살 올려서 평양 우영 제1대대에 들어가서 4년간 근무했다. 이렇게 되면 딱 19살이 됩니다. 19년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쓴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불우했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고 그걸 이겨낸 자신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홍범도 장군의 일지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기의 아들 홍양순이 16살 때 자기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날을 딱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그 외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것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것이 자기 아들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단 한 글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보태주지 않았던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처음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을 때 자기가 총사령관, 총대장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직했던 게 포수들의 부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장군 대신 평생을 포수로만 살아왔던 가장 나이 많은 원로포수 임창근 실명입니다.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 내려가서 참모장을 했습니다. 나이 들었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없었지만 평생을 오직 포수로만 살았고 포수 아닌 무엇도 되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오로지 인생 자체가 포수였던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을 했던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봉오동 그날 홍범도는 총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는 당연히 홍범도가 총사령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은 최진동이었습니다. 최진동은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그 봉오동, 중촌, 상촌, 하촌 3개 마을에 150여 가구가 있는 그 땅 전체를 비롯해서 만주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당시 부산 땅 7배에 달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 최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우리 동포들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새끼 먹는 거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새끼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만주에서 최진동 형제뿐이 없었습니다. 홍범도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한독립군 사령관직을 내려놓고 총사령관으로 최진동을 추대합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전투 경력도 일천한 최진동에게 기꺼이 총사령관직을 내주고 자기는 그 밑에 내려가서 1군 사령관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2군, 3군, 4군도 없었습니다. 다 1군 밑에 있었지만 그래도 총사령관은 최진동에게 내주는 사람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범도는 무엇보다 포수였던 사람입니다. 홍범도 부대는 어떻게 해서 겉으로 오래 싸우고 크게 이길 수 있었나? 다른 부대들이, 어병 부대들이 일본군에 연전 연패할 때 홍범도 부대는 어떻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나? 그건 포수들의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모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병한 양반들의 부대, 총 한 번 쏘아본 적이 없는 농민들의 어병 부대와 포수들의 어병 부대는 전투력이 비교 불가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사격 많이 합니까? 훈련 받는 날 그날 한 번 하잖아요. 그 다음 총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기가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한 사람이 포수들입니다. 실전에 누구보다 능하고 가진 총알의 숫자만큼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수였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부대는 그냥 포수 부대가 아니고 범포수가 지휘하는 포수들의 부대였습니다. 홍범도는 범포수였습니다. 범포수는 일격에 적을 잡지 못하면, 상대를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적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상대의 급소를 명중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범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범포수가 지휘하는 부대가 홍범도의 포수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대, 양반들의 어병 부대를 상대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일본군이 홍범도 부대에 붙었다가 번번이 낭패를 당했던 겁니다. 단순히 홍범도 부대가 포수 부대였다는 사실은 그냥 전투력이 기능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수들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확고했던 부대였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뛰어난 용접공들은, 탁월한 용접공들은 그냥 용접만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세상의 질서를 읽을 줄 알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비록 길거리에서 구두를 고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볼 줄 알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 철학이 뚜렷합니다. 홍범도와 홍범도 부대 포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수로서의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홍범도가 어떻게 보수로서의 철학을 확립하는지를 심포수, 홍범도의 사부죠. 사격수를 가르쳐줬던 사부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홍범도가 그러죠. 자기 사수인 심포수에게 왜 날마다 나가서 사냥하지 않고 포수막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냐고. 그때 심포수가 그러죠. 왜 날마다 나가야서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심포수가 이렇게 대답하죠. 포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 농부와 어부들은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산이 내게 내주는 목만큼 잡는 거지. 여우에게는 여우의 몫이 있고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고 범에게는 범의 몫이 있듯이 포수에게는 포수의 몫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몫이 있어. 내 목 이상 잡지 않아. 자기 목 이상 남의 몫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포수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철학들도 분명했죠. 홍범도가 15살 나이로 2살 나이를 올려서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을 내려오면서 심포수와 헤어지면서 묻죠. 소설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저도 떠나고 나면 혼자 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심포수가 그러죠. 나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범의 먹이가 된다면 괜찮아. 그렇지만 늑대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괜찮아. 그게 공평한 짐승의 질서니까. 그게 바로 보수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는 그 어떤 패배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승리 속에서 오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어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범도의 부대 철학은 일격필살이었습니다. 보수들은 일격에 상대의 명을 끊는 것, 그것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는 고통 없이 깨끗하게 일격에 낭명시키는 것이 바로 홍범도 부대의 일격필살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보수들은 올가미를 쓰거나 함정을 놓아서 짐승들을 고통스럽게 잡는 것을 경멸하고 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대가 홍범도 부대였고 포수의 원칙과 철학이었습니다. 포수들에게 철학과 원칙이 있으면 작가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포수들이 단 한 발의 총알도 헛되이 쓰지 않듯이 작가는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문장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고 작가들은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쓴 13년의 시간은 등장인물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심포수와 백모와 차이경, 김수엽, 진포, 김알렉산드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13년은 저에게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 사는 시간이었고 항일 무장 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진에서 이 소설을 썼던 3년 반 동안 저는 매주 50매씩의 원고를 빠짐없이 썼습니다. 50매를 쓰지 않은 주에는 외출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재미가 없어서 심드렁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원고지 앞에 앉았습니다. 술 먹는 것보다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들과 함께 내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를 상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설가라는 직업에게 부여된 고단한 의무이자 매력이고 또 소설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단 한 가지 원칙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마네킹으로 세워두지 않겠다. 그것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밀정이고 친일파라 할지라도, 악당들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뜨거운 인간, 행동의 동기와 욕망이 분명한 인간들로 그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가장 나쁜 친일파 박상준이라고 하는 자가 홍범도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읽어보신 분들 기록하겠지만, 네가, 홍범도가 그러죠. 네가 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임진왜란 때 벌써 일본한테 졌어야 됐다. 이순신이 잘못 이겼다. 그때 졌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겠냐. 일본 봐라. 일본 육군의 제2인자 하세바와 요시미츠는 지 아버지가 최하급 하사관에 불과했지만 그자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일본 육군의 제2인자가 되지 않았냐. 우리는 뭐냐. 일본이 그때 이겼으면 너 이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살지 않는다. 네가 싸워서 일본에게 나라를 되찾으면 너에게 돌아오는 게 뭐니? 다시 뭐서? 다시 포수? 그 짓을 왜 하는데? 나와 함께 손잡고 총독부로 와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기여하자. 그러면 너는 무관으로 조선 최고의 장군이 될 거고 나는 문관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여러 독자들이 나도 친일파가 될 것 같아. 이 신심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건너뛰고 읽으십시오. 친일파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도는 문학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길 없는 길입니다. 홍범도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걸어갔고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홍범도보다 더 문학적인 인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간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썼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질 않고 다들 묻는 게 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파내려고 하냐, 이것만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장의 PT를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170권 정도의 자료들을 읽고 대조하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 기록들을 뒤져보았는데 그 중에 딱 4장만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선생, 지청천, 이범석 장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이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무장 독립 투쟁의 영웅들이었고 우리 군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4개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사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임시헌장입니다. 저 헌장 제1조, 여기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통성은 바로 저 1919년 4월 11일에 발표된 임시헌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 헌장의 제6조에 보면 대한민국 인민은 병력의 의무를 가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헌법에 따라서 저 병력의 의무에 따라서 군대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입니다. 그것은 홍범도가 남긴 포고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이 헌법에 따라서 그해 12월에 홍범도 장군은 포고문
유고문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1919년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발표한 이 포고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후 위로는 임시정부가 군국대사를 주관하며 아래로는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제창하니 우리의 공전저루한 전무후무한 독립군이 출동하였도다. 강권 아래서 오직 정의와 인도만 주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무권리 상태의 민중들이 한갓 평화의 유와 국제연맹에만 의뢰함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고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전을 벌여 적의 무릎을 꿇려야 마땅하나 가벼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전포고를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군대임을, 대한민국의 군대임을 스스로 홍범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홍범도가 기다리던 포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제1호로 나온 게 그 이듬해 1920년 1월이었습니다. 국무총장 로백린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문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실질적인 무관학교 교장으로 대한제국 군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로백린 장군이 발표한 저 포고문은 분명히 대한민국 2년 1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시각 광복의 계절이 도래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과 혈로서 조국을 살릴 때가 이때가 아닌가. 혼있고 피 있는 대한의 남녀여 선조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무도한 외적에게 학살당하는 너희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하여 최후의 희생을 바칠 때가 이때가 아닌가로 시작하는 이 포고문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920년 대한민국 2년을 항일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선포에 따라서 이 선전포고에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2년 1920년 6월입니다. 이 전투에 나서면서 홍범도 장군이 했던 출정사가 이 대목에 있습니다. 대한독립전쟁의 제1회전에 참전한 대원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나라 조선도 아니고 허울뿐이었던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소집한 군대에 발을 들여놓은 첫 군인들이요. 이 한마디를 마지막 숨이 멎는 숨까지 명심해야 하오. 자, 모두 따라하시오. 대한이 힘을 내야 우리가 힘을 내야. 이렇게 해서 힘이 나겠습니까? 대한이 좀 제대로 해봅시다. 대한이 힘을 내야. 대한이 힘을 내야. 헷갈렸네요. 마음이 빨리 갔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우리가 힘을 내야. 대한이 힘을 낸다. 대한이 힘을 낸다. 네, 이렇게 하고 봉오동 전투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때 녹음기가 없어서 녹음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나갔냐고 홍범도 장군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하고 나갔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저렇게 적어뒀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홍범도 부대 말고 많은 독립군 부대에서 저 구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부대도 저 구호를 사용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분명히 이 승리를 우리 군의 승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해판 독립신문입니다. 상해판 독립신문은 그냥 신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라는 것은 관보에 해당하고 저 내용은 공보에 해당합니다. 저기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군 700여 명은 포위망에 들어온 적을 급사격으로 공격했다. 적이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괴멸적 패주를 함에 따라 바로 추격전을 펼쳐 현재 전투 중에 있다고
관부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홍범도는 직접 이계중대의 직할대를 중북단에 포진했다. 특히 이화일 분대장이 이끄는 이중대 3소대 제1분대를 접전에 전복시켜 양패 태각해 하여 적을 유인케 했다. 패한 척 태각해 하여 적을 유인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대장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대장 이름을 관부에 잘 쓰지는 않죠. 이화일은 제 소설에서 대장급 분대장이라고 했던 사나이입니다. 봉오동 전투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그 전투 영화에 보면 마지막까지 일본군하고 맞서서 기관총을 쏘면서 버티는 독립군 하나 있죠. 누구죠? 네, 유준열이죠. 그 유준열이 바로 이화일입니다. 저 이화일을 역한 게 바로 유준열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보니까 좀 구리게 만들어서 좀 잘 만들지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 감동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바로 유준열이 한 이화일의 역할은 그냥 극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유준열의 여기 독립군의 핵심적인 정신이었고 독립군의 핵심,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전술이었습니다. 독립군의 정신은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홍범도 부대가 뛰어나다고 해도 압도적인 무장력과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부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킨다는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신이 아니고 전술이었습니다. 일본군에게 밀리면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몇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 사이 본대가 퇴각해서 부대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다시 본대를 지키고 정렬을 대우를 정비해서 다시 일본군과 싸우고 또 다시 일본군에게 밀리면 또 몇 명이 희생해서 부대를 지켜내고 그렇게 또 부대를 유지해서 또 싸우고 그렇게 40년을 버틴 게 독립군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희생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독립군의 정신이었고 독립군을 지켜낸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전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준열이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홍범도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홍범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출현하고 그 가치가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역사가 지워버리고 문학이 외면한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갔고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있는 것처럼 두꺼운 벽돌 두 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소설을 제가 출판사에 넘길 때는 이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원고지 50몇씩 써서 출판사에 넘기는 원고는 5,300장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요즘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3권 되면 안 읽는다. 어떻게든 2권으로 만들어보자. 좀 줄이자. 그래서 제가 1200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100매로 만든 게 이 벽돌 2장입니다. 또 출판사에서 야 사람 이름은 또 이렇게 많냐. 한 번 나오고 많은 사람은 뭘 꼭 이름을 불러주냐. 그냥 그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름을 제가 몇 명은 줄여줬습니다. 그러나 많이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많이 줄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항일 독립투쟁 과정에서 희생한 사람들을 이름 없는 독립군, 이름 모를 영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이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역사 교과서, 어느 책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역사책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 소설 속에서라도 한 번은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제 소설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 이름 한번 새겨놔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많이 줄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우리 역사 교과서 중에서 거민정 4종을 가져다가 제 소설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 소설 속에 나오지 않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21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게 소설 범도에 나오는 인물 지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어떤 페이지에서도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대전에 북콘서트 하러 갔더니 한 독자가 글에다가 저한테 갖다 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써먹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4분의 1만 떼어서 확대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4개 이 소설 속에 있습니다. 저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이 소설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줄 수 없었던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항일 무장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고작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만 연해주와 만주에 있었던 항일 독립군 부대가 100개가 넘고 거기에 참전했던 독립군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보다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몇 사람만 얘기해 보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 이 책에서조차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사람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훈춘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황병길과 그의 아내 김숙경입니다. 황병길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 때 결혼해서 이듬해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아내 김숙경이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이듬해 남편이 만주 가더니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만주로 찾아갔더니 연해주로 갔다고 그래서 또 연해주로 넘어갔더니 독립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일자무식인 자기 아내 김숙경에게 가르쳤습니다. 김숙경은 그렇게 배운 글을 자기 시아버지 황호섭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아들도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 황정씨는 가장 총명한 군춘의 아이였습니다. 황병길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지휘했던 1920년 6월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100여 명의 대원을 이끌고 두만강을 넘어서 일본군 초소를 습격하고 돌아오다가 교전 중에 퇴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의 딸 황정신이 다니던 학교, 영국인 학교 교장이 너무나 총명하고 똑똑한 이 황정신에게 자기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영국으로 유학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황병길의 아내 김숙경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박사인지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는 게 먼저인지 박사를 따는 게 먼저인지 잘 생각해보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황정씨는 유학을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돼서 민족교육을 하면서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황병길과 김숙경의 하나뿐이었던 아들 황정혜는 23살 나이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독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병길은 자기 아내를 늘 숙경씨라고 불렀습니다. 김숙경은 자기 남편을 황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엄마한테 숙경씨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자기 엄마를 숙경씨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곧잘 웃게 만들었던 가족이 바로 김숙경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1910년이었습니다. 110년 전에 지금보다 더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우리는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희생했지만 우리 역사책 어디에서도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 가족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두수와 그의 딸 김알렉산드라입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통사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통역사. 먹고 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와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광산의 공장에 부두 노동자로 취업할 때, 러시아 군대의 노무자로 취업할 때 계약서를 대신 써주고 3알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2년치 선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닦아넣기 일수인 것들이 바로 러시아 통사를 하는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김두수는 동청철도회사의 통사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예외적인 통사였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다친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청철도 노조가 생겼을 때 강력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어화단의 난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군이 그것을 진압하러 들어가죠. 그때 러시아군의 통역사로 징발되었던 게 김두수였습니다. 중국의 어화단은 그냥 우리나라의 동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목적, 투쟁 방법, 그 결과까지 다 동학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의 동학군을 진압했고, 중국의 어화단은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진압했습니다. 동학의 군들이 그랬듯이 중국 어화단 단원들도 러시아군에게 체포당하면 그냥 재판 없이 처형이었습니다. 김두수는 통사를 하면서 수많은 중국의 어화단 단원들을 조선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얀 조선 한복을 갈아입혀서 조선인으로 위장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수백 명을 구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천사로 불렸던 것이 김두수였습니다. 바로 김두수가 그렇게 러시아군에 징발되어서 갔을 때 동청철도 회사의 통역사를 대신했던 사람이 그의 딸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13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김두수가 과로로 급사한 다음에 김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폴란드계 러시아인 철도 기술자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죠. 18살 때 결혼해서. 그래서 어린 아들 하나를 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사범학교에 입학해서 교사가 됩니다. 교사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시베리아의 우랄 지역에 광산과 벌목장에 일하는 조선동포들이 죄수만도 못한 강금 노동을 당하면서 임금을 떼이고 다쳐도 치료받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김 알렉산더는 자원해서 갑니다. 거기서 거추운 시베리아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에서 떼인 임금 받아주고, 다친 노동자들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세비키 당원이 되었고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이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조선인으로 최초의 공산당원이 되었던 사람이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러시아 전역을 장악하지 못했던 소련이 극동지방, 연해주 지방의 극동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완충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완충국가의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러나 극동인민정부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군들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뒤수습을 하고 최후의 철수선을 타고 퇴각하다가 반혁명군에게 체포돼서 처형당하죠. 악명 높은 반혁명군 사령관 깔미코프는 김 알렉산드라에게 2번의 기회를 주죠. 네가 볼세비키가 아니란 사실만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너는 조선인인데 왜 러시아 혁명에 가담하냐. 그냥 조선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볼세비키가 아님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죠. 김 알렉산더는 거절하죠.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볼세비키이고 국제주의자이고 혁명가라고 얘기하죠. 왜? 조선인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일본 제국주의자들 밑에서 가장 핍박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혁명가일 수밖에 없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2번째 제안을 하죠. 깔미코프가. 너는 2 아이의 엄마지 않냐.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죠. 김 알렉산더는 역시 거절하죠. 나는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혁명에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들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100개 러시아인들과 같은 기차판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식들도 이 잘못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의 전선에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형당하죠. 처형당할 때 자기 눈을 가렸던 수건을 떼어내고 나는 내가 죽을 자리를 내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13부를 걸어가서 여기에서 죽겠다고 하죠. 눈을 다시 가리려고 했을 때 김 알렉산더는 거절하죠. 나는 내 최후를 내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최후의 유언을 남기. 제가 방금 걸어온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동포 여러분,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에 여러분이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극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것이 바로 1910년대, 20년대 볼세비키였고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피압박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준 나라는 러시아 외에 소련 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파내겠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볼세비키가 잘못입니까?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의 아들은 이름도 성도 없고 호적도 없는 투명 인간들이었습니다. 그저 봉줄이라고 불린 이 백정의 아들이
재중원 1기로 들어가서 세브란스 1기로 졸업한 6명의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이었고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한 의사였습니다.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가 되었고 고종을 진료하는 왕실의 출입이가 되었지만 봉오동 전투가 준비되었을 때 기꺼이 종군 의사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홍범도 장군이 묻죠.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박서양은 이렇게 얘기하죠. 후회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이름도 없는데 지킬 무엇이 있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홍범도는 그래도 이건 전쟁이고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박서양은 대답하죠. 저는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대사도 녹음기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생각으로 봉오동 전투에 함께 했는지 물어봤더니 저렇게 얘기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옮겨 적어두었습니다. 또 한 사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최재형입니다. 노비의 아들이었죠. 최재형의 아버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해서 연해주로 가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패농하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11살 나이로 가출했습니다. 당시 가출은 큰 효도였습니다. 입 하나 줄여주는 것, 숟가락 하나 줄여주는 것이 큰 효도였던 시대였습니다. 11살 나이로 가출한 최재형은 연해주 최남단에 있는 포시에트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고 했지만 누가 11살짜리 조선 아이를 배에 태워주겠습니까? 주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진 최재형을 러시아 상선의 선장이 발견해서 배에 태워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온 다음에 그 상선의 선장 부인이 양아들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 최초로 러시아 정규학교의 정규 학생이 되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는 졸업하고 나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첫 번째 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건 블라디보스톡 항만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단 한 개의 부동항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겨울이면 다 얼어버리는 항구들만 있는 러시아가 사철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한 게 블라디보스톡 항만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하면 동방을 정복하자는 뜻입니다. 그 항만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사업주 중에서 최재형의 회사가 가장 많은 임금을 줬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치료해주는 회사는 거의 회사뿐이었습니다. 거의 회사에 가장 좋은 일꾼들, 좋은 기술자들이 몰려들었고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최재형의 두 번째 기회는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연해주와 만주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러일 전쟁 전체에 러시아군 군납 업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3국에 걸친 전선을 누비면서 군납 업무를 수행할 배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재형이 유일했습니다. 러시아는 비록 그 전쟁에서 졌지만 이 전쟁이 끝난 다음 최재형은 러시아 황제로부터 5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초대받는 거물이 되었고 연해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이 대단했던 것은 노비의 아들에서 연해주 최고의 부자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단했던 것은 그 혼자 성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선동포 농민들에게 성부를 줘서 돼지와 닭을 키우게 해서 러시아 군대에 군납하게 해줬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아줬습니다. 조선동포 어민들에게 연어와 연어를 가공하게 해서 러시아 군대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연해주에 있는 조선동포들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페티카였습니다.
러시아 난로, 벽난로 폐지가. 조선 동포들 중에서 연해주에서 거의 옹기를 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거의 신세를 지지 않고 그에게 군자금을 받아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재형은 독립운동에만 가담하지 않았으면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교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1920년 블라디보스톡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을 기록해놓은 거의 5째 딸내미가 써놓은 일기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최재형에게 피신할 걸 권했지만 최재형은 거절했죠.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피신하라고 했지만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모두 일본군에 끌려가 나를 찾아내라고 고문당할 것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더라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그 일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이청 창가에서 커튼 사이로 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금까지 최재형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관 리범진입니다. 리범진은 고종의 최측근이었고 오른팔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한번 살려주었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을 찾아내서 끝까지 응징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 공사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무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무관으로 입신했습니다. 황제에게는 충성스럽기 거지없는 신하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아주 나쁜 탕관오리였습니다. 동학혁명군이 써놓은 건 탕관오리의 모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리범진이었습니다. 그게 관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리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미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공사로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애국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관리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지,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배우고 사람이 달라졌던 사람. 이가 바로 리범진이었습니다. 리범진은 대한제국의 황실이 러시아의 압박을 못 이겨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난 두만강과 압록강변의 벌목권을 다시 연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용안포 조차권까지 요구했을 때 도장까지 찍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보냈지만 리범진은 그걸 자기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끝까지 러시아에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면당했죠. 고종의 최측근이었음에도. 그러나 이걸 통해서 러시아 황실은 리범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바로 저게 외교관의 표본이다. 자기 목이 달아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저게 외교관이고 러시아 외교관들은 리범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1905년 얼산의학에 따라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모두 일본에게 빼앗기고 세계에 나가 있던 공사 외교관들이 모두 소환당했지만 단 한 사람 리범진만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5년 동안 유일하게 외국 공사로 존재했습니다. 5년 동안 공사관 유지비는 모두 러시아 황실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리범진은 러시아 황실을 비롯해서 유럽 제국을 상대로 이 일본의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죠.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간 다음에 리범진은 자기 거실에서 목을 메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결하죠. 자결하면서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고종에게 보내는 원망과 분노에 찬 유서죠. 이게 전문입니다.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폐하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적을 토벌할 수도 적에게 복수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습니다. 리범즈는 자결하기 전날 자신의 전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미국의 독립단체 얼마, 블라디보스톡의 독립단체 얼마, 만주의 독립군에게 얼마씩 주도록 다 분급해서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자신의 관값을 장의사에 가서 지불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옆에 서 있는 게 그의 아들입니다. 이위종, 바로 이 청년이죠. 이건 역사 교과서에 나오죠. 헤이그 밀사 중에 가장 젊은 20대 초반의 외교관 리위종이 바로 이범진의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서 공부한 5개국의 능통한 엘리트였죠. 프랑스 사관학교와 러시아 사관학교 2개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주 총독의, 토벌주 총독의 사위가 되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헤이그에 가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약소민족의 처지가 어떠한 건지. 그들은 세계 만국평화회의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겉으로는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강대국의 이익만 챙기는 그 회의장을 성토하면서 장외에서 세계의 기자 200여 명 앞에서 5개국으로 연설을 하죠. 차라리 총칼이 유일한 법전이고 강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약소민족을 기만하느냐고 그렇게 성토하고 러시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셰비키 혁명에 뛰어듭니다. 그가 왜 볼셰비키 혁명가가 되고 공산당원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전 세계에서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해 준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리범즈는 총독의 관저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연락을 다 끊고 혁명에 뛰어들었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다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군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불량 선인들의 우두머리, 독립군의 우두머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소설의 여주인공 백무환은 실제 하는 인물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인물의 모델이 되는 주요한 두 사람은 안경신과 앨리스 현이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앨리스 현은 상해 임시정부의 강요였던 현순 목사의 딸로 미국에서 성장했죠. 공부하고. 그래서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미군들과 함께 들어와서 서울에서 미 군정청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안경신입니다. 안경신은 광복군 총령이 파견한 국내 북파결사대 제2지대 대원이었습니다. 제1지대는 경성 담당이었고 제2지대는 평양 담당, 제3지대는 신의주 선천 담당이었습니다. 평양 담당이었던 제2지대 대원 안경신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감추고 저 작전에 참전해서 3개의 폭탄을 던지는데 다 성공합니다. 하나는 평양경찰서, 평안남도경찰서, 평안남도청 3군데 다 성공하지만 폭탄에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완전히 불발, 하나는 위력이 약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만 성공하고 피신하는데 또 성공하죠. 그러나 결국 체포당했죠. 그녀가 체포당했던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했죠. 여자 폭탄범 안경신 체포, 11일 된, 열하루 된 아들을 안고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이 안경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광복군 총령사령관 이탁 그리고 폭파결사 대장이었던 장덕진, 김구 3명이 회의를 열고 자기 이름들을 까고 총독부에 공개장을 보내죠. 공개서한을. 이번 폭파 작전은 임시정부가 지령하고 광복군 총령사령관 이탁이 지휘하고 장덕진 결사대장이 수행한 것으로 안경신과 무관하다, 방면해라고 하는 공개장을 보내죠. 증거도 불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안경신은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되고 1927년에 출감합니다. 출감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조선일보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눈이 멀었으니 어느 것 하나 서럽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장덕진 동지는 상해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모두 원수같이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가졌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던 이 안경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모셔지고 있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패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혹시 계세요? 계시면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독립투쟁에 뛰어드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철혈광복단 단원들입니다. 제 소설에 나오는 이 철혈광복단 단원들의 그 항일 무장투쟁 무기 구입을 위해서 조선은행 현금 수송마차를 터는 작전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제 패친들에게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을 봐라고 제가 권했었는데 바로 도적에 나오는 20만 원 탈취 작전이 바로 이 철혈광복단의 15만 원 탈취 작전이었습니다. 놈놈놈 하는 영화의 배경사건도 바로 같은 철혈광복단 사건입니다. 이들은 당시 광복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금 수송마차를 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독립군에게 어려웠던 일이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성공하고 또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정말 물밀듯이 조선의 청년들이 만주로 독립군이 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없었습니다. 서로군정서 사령관 지청천이 청산리 전투에 합류했을 때 절반이 목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쏠 수 없는 총. 그러나 홍범도 부대는 총이 없는 대원들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우리 영화를 만들었던 나홍규였습니다. 홍범도 부대의 대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퇴짜 맞아서 가서 영화인 되었죠. 아마 홍범도 부대가 무기가 있었으면 아리랑은 안 만들어졌겠죠. 당시 한 명을 무장시키는데 드는 돈이 30원이었습니다. 소총 환자로 탄환 100발 한 세트 30원. 이들이 털었던 돈이 15만 원이었습니다. 5천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을 터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밀정에게 걸려서 저는 교수형 당하죠. 그 중에 가장 어렸던 것이 한상호였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가담 정도가 제일 낮고 가장 어렸기 때문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사형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바로 이 최후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아무 이한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괘씸죄로 바로 1심에서 무기였는데 2심에서 사형받고 바로 교수형 당했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대부분 창동학교의 동창생들이었습니다. 1935년에 일본군이 창동학교에 주둔해서 막사로 쓰려고 했을 때 창동학교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학교를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자진 폐교합니다. 그리고 저 비석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주에 갔다가 그저께 왔습니다. 저렇게 돌아와서 어제 수원에서 특강을 하고 오늘 울산에 왔습니다. 저 비문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 요새 힘들 텐데 저기 꼭 겨울방학 때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저 비문에는 누가 얼마나 돈을 희사해서 이 학교를 지었고 누가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냈고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이 누가 있나? 단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은 기념비라고 하는 뒷면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동중학원장 오상근 남성우 원사 신홍만 홍우만 이진호 서성권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교양하셨다. 위대하도다. 스승의 은혜 아름다워라. 창동이여. 창동학교에서 배운 200여 제자들은 잊지 못할 스승의 그 은공을 이 비에 새겨 칭송하노라. 이게 바로 항일 무장투쟁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문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창동학교, 또 그 학교를 나온 철혈광복단의 단원들이었습니다. 최재형 지금 묘가 있습니다. 전 최재형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의 부인 김엘레나의 시신을 키르기스탄에서 발견해서 국립묘지에 모셨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부 중에 있으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못 묻힙니다. 그 못 묻힌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뒤에 반지하 같은 저 초라한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후선열들입니다. 무후선열 재단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무후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핏줄도 남기지 못한,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해서 무덤도 남기지 못하고 제사도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후선열들입니다. 그들을 저기에 모셔놨습니다. 요 무대만 합니다. 저 무대만한 곳에 빽빽히 손바닥만한 위패 하나로 모셔져 있습니다. 저 뒤에 나무로 가린 저 뒤에 누가 있나? 저들 반지하에 묻어놓은 저들 위에 누가 있나? 바로 제2장군 묘역입니다. 현충원 제일 높은 제일 좋은 자리에 무후선열들 이 위에 바로 이 묘지들 있습니다. 친일파 장군들. 이영준, 일본 육사 26기, 일본 육군 대령으로 일본이 망하는 그날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일본에 충성을 다 바치다가 일본이 망한 다음에야 도망 나와서 미군 정청에 가서 군사 고문이 되어서 군사 영화학교를 만들고 조선 국방경비대를 만들어서 창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저희 묘비에는 국군의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일본 육사 26기 신태영, 일본 육군 중령으로 일본이 망하는 날 아침까지 충성을 다 바쳤던 대한민국 육군 제3대 참모총장,
그들이 남긴 글과 연설이 고스란히 역사 기록으로 다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쓴 걸, 스스로 한 연설들. 내 출진의 최종 목적지는 야수군이 신사라고 당당히 쓰고 밝혀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천황폐하의 고갱이 되어서 팔다리가 되어서 성전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으라고 선동했던 저 사람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 지청천 역시 일본 육사 26기입니다.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갔죠. 이 일본 육사 26기는 모두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 무관학교가 강제 폐교당한 다음에 재학하고 있던 44명을 순종이 국비로 일본 육사에 유학 보냈습니다. 2년 만에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 육사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한밤중에 아오야마 공원묘지에 모여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지청천 한 명만 반대합니다.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본군의 전술을 배우고 군사운용 체계를 다 배운 다음에 중위로 승진하는 날 일제히 탈영해서 독립군에 뛰어들자. 그렇게 맹세하고 복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일본 육사 26기 중에 16명이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러나 1919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 것을 호소했을 때 단 한 사람 지청천만 응합니다. 일본 육군 중위로서 탈영해서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교관이 되었고 서로군정서 사령관이 되어서 청사리 전투에 함께했습니다. 나머지 15명 모두 일본군으로 일본이 망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일본 육군 출신들, 대한민국 육군 초대 참모총장 이영준, 3대 총장 신태영부터 21대 이세호까지 21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 일본군 출신들입니다. 간도 특설대 출신들입니다. 간도 특설대가 어떤 데입니까? 백모 장군이 거기 출신하고 지금 동상 다시 만들고 육사에서 저 5명을 파내고 이분들이 창군의 주역이라고 갖다가 기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도 특설대가 어떤 데입니까? 간도 특설대는 백모 장군이 남이 쓴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서전에 당당하게 써놨습니다. 일본군이 이의제의 전술로 조선놈은 조선인으로 찾기 위해서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독립군 토벌 부대가 간도 특설대입니다. 그들의 작전 방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상광정책, 상광작전입니다.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는다였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불태웠습니까? 그 자들을 지금 대한민국 창군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영준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바로 창군,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광복군 독립군은 우리 군의 정통성, 원조가 아니고 해방된 다음에 만들어졌던 군사영화학교, 조선국방경비대가 우리 군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 친일파 장군들이 우리 군의 창군의 주역들로 기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육군군사 영어군사학교, 제일 먼저 만든 창군 작업이었습니다. 이른바 군사영어학교 1기생 108명입니다. 108명 중에 105명이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들입니다. 108명 중에 단 3명만 독립군 광복군 출신입니다. 이 부대를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로 삼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저 5명을 파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저분들을 기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도 노선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회영 선생, 저 흉상 5명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이회영 선생이죠. 이회영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갑적으로 조선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형 이석영 형제, 6형제가 다 만주로 가서 가장 그 중에서도 부자였던 이석영 선생, 남양주, 양주에서 서울 동대문, 사대문까지 들어오는데 남의 땅 안 밟고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처분해 가서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서 독립군 3,500명 간부를 양성했던 사람들. 그들이 40년 항일 무장투쟁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이석영 선생, 그 많은 재산 독립투쟁에 다 바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만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회영 선생 60이 훨씬 넘은 나이로 만주에 가서 끝까지 무장투쟁하러 가다가 대련에서 체포되어서 고문 끝에 죽었습니다. 그 이회영 선생의 아들이 이종찬, 지금 현재 광복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탄생에 큰 공적을 남긴 이 나라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동창인 친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고 그분이 국방부 장관 그렇게 하려면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친일파들 장군들과 이 오인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동기가 다르고 급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가장 보수주의자로서 가져야 될 최소 양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회장은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종찬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회영만 남기고 나머지 4명만 파내겠다. 이종찬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내려면 다 파내고 놔두려면 다 놔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4명은 육사 안 했다는 박물관 구속으로 처받고 홍범도만 빼서 밖으로 내쫓겠다. 역시 이종찬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다 없애버려라. 싹 갈아서 묻어버려라. 어디로 처받겠다는 거냐. 그런 모욕 주지 마라. 이게 저는 양심이 있는 보수주의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핏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남겼습니까? 자식들이 뭘 해먹었습니까? 홍범도가 러시아에 공산당하러 갔습니까? 독립운동하러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지금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선열 재단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아까 얘기한 그 한경신, 황병길, 이진용 제 소설에서 안중근한테 강도당해서 돈 뺏기는 아주 훌륭한 어병대장이었죠. 이석산으로 불리는. 그리고 저 비어있는 이 자리, 홍범도 장군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은 유해를 봉안해서 대전현충으로 갔기 때문에 저기서 빼냈죠. 지금도 가면 이 무대만큼도 못한 반지하 속에 빽빽하게 손바닥 하나만한 위패로 그냥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말년을 초라하게 보냈지만 비루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2년 전 홍범도 장군을 카자흐스탄에서 봉안해 올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취업 명령서였습니다. 홍범도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극장 수의로 일한다.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00루블이었습니다. 그 절반을 받고 극장 수의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러시아 소련 공산당원이었다고 파내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나서 카자흐스탄에서 저렇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비루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홍범도는 죽기 열흘 전에 자기가 수의로 모은 돈을 모두 틀어서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도 대접받아보지 못하고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아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자신들의 부하들, 동지들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2명의 아들 다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 일본군에게 고문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신 카자흐스탄에서 저렇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들이. 제가 써놓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작가의 말입니다. 이건 마치 요즘 같은 국면을 생각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이전에 제가 쓴 겁니다. 나는 안다 그 무엇으로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단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의 삶을 모욕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에게 승리는 짧았고 패배는 길었다. 그에게 승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날 단 하루였고 남은 모든 날이 패배였다. 그는 싸워서 이긴 그 하루의 힘으로 남은 모든 날의 패배에 맞서야 했다. 그것이 단독자로 살았던 그의 운명이었고 그 어떤 모욕과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의 힘이었다. 이 소설은 역사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소설의 세계적인 대가로 꼽히는 실존했던 인물과 실제한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 우리나라에도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작가는 역사소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허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허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역사소설은 단순히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 그 공간 속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역사소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소설입니다. 제 소설을 읽고 나서 몸살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6일씩 굶어가면서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총알이 없어서 일본군을 만나면 매 만난 꿈처럼 도망다니면서 싸워보면 어떻게 몸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역사 앞에 겸허하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코 행복한 말로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홍범도 장군과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파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필로그에 제가 써둔 문장입니다. 100년 전 홍범도와 백무화가 억압과 차별, 불의를 향해 발사한 마지막 한 발은 아직 탄착점에 도착하지 않았다. 일격필살의 저격수였던 그들의 탄환은 빗나간 적이 없으므로 반드시 표적의 중앙을 관통할 것이다. 그들이 쏜 마지막 한 발은 아직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표적의 정중앙을 관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책을 내고 났을 때 출판사에서 독후감 공모 대회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청소년부 2등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 두꺼운 책 2권을 가져다 주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큰일이 난 줄 알았다. 근데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이었다. 자기와 똑같은 15살짜리 홍범도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김수혁과 알렉산드라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펑펑 울었고 진한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2등을 해서 5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1등은 고3이 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교재사로 서점에 갔다가 범도가 있길래 범죄도시가 소설로 나오잖아요. 조금만 읽어보려고 샀다가 끝까지 읽었다. 굉장히 끝이 좋습니다. 고3인 나도 읽었는데 온 국민이 읽어야 된다. 이런 훌륭한 마무리를 해서 1등을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은 만주에 가보면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주에서 그 추운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일본군과 일본의 총구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그렇게 함부로 모욕할 수 없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종이장 들고 독립청원운동하러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다. 삽 들고 새마을운동하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다. 총 들고 죽는 순간까지 적의 총구 앞에서 싸웠던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독립전쟁을 했지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면 만주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가 1월, 2월에도 만주에 갑니다. 제가 10월 달에 갔다 오고 이번 달에 갔다 왔었는데 만주에 한번 가서 겨울 만주의 바람 소리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느니 마느니 뭐에 가입했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시키는 과업을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백발 하면 백중, 백중, 백중 이렇게 3번 외쳐야 저희 강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발, 백중, 백중, 백중. 그 다음에 또 범도의 구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셉니다. 일격하면 역시 필사를 3번 외치면 됩니다. 일격, 필사, 필사, 필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